이제 다음으로는 사전 질문 받은 내용들을 살펴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내주신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요. 개인적인 정보가 좀 더 필요하거나 혹은 다 같이 공유될 필요가 있기에는 지극히 사적인 질문은 개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함께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거나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질문 두 가지를 같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법제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 이거는 6922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5214님께서 혹시 양육비를 계속 받지 못했을 경우 매달 계산해서 이걸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전 남편의 가족들이 대신해서 양육비를 줄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은미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양육비는 만 19세까지, 즉 민법상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에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했을 때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혼 시 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을 때는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을 만약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집행 권한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집행 권한을 받았으면 청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협의 또는 판결 후에 추심 소송 없이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소멸시효 이후에 다시 본안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추심 소송을 했으면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 권한 받으시고 청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양육비 계속 받지 못했을 경우에 매달 계산해서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혼 시에 양육비를 받기로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한 경우나 판결을 받으신 경우는 가능하겠죠. 한꺼번에 청구를 하죠. 왜냐하면 증명이 되니까. 그리고 전 남편 가족들에 대신해서 양육비를 줄 수 있게 할 수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전 남편이 미성년자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가족들한테 확대해서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육비 미지급했을 때 대응 방법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양육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것도 신청할 수 있고요. 강제집행 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인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직장인이 아닐 경우에는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것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법적 용어라서 되게 어렵고 복잡한데요. 양육비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 권한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게 어떤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부양육자의 재산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육자가 받을 예정인 세금 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집행 권한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미혼모인 경우에는 부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인지 청구 소송을 먼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가 먼저 돼야지, 아이의 아빠라는 것이 먼저 증빙이 돼야지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집행 권한 확보 후에 부양육자를 상대로 강제적인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 이행 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 처분, 그 다음에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전부를 합산해서 일시 지급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이
그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인데요. 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감치 명령까지, 그 감옥에 구금하는 거거든요. 감치 명령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 양육비 세무자가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효력은 또 정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까 그 앞전에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양육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판결 받은 날로부터 10년, 소송으로 한 경우에, 그 다음에 합의원으로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한 경우에는 3년입니다.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기재된 집행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혼시 양육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권은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몇십 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사실은 근데 저희 그 사례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청구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혼할 당시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고 구두상으로, 그 다음에 아이가 18세쯤 돼서 양육비 청구를 했는데 1년치 양육비만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30만 원씩 1년에서 360만 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 문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례가 나왔어도.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양육비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도 상당 부분 포함된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영상 많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번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43세 한부모맘입니다. 세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관절염 수술을 하느라 일을 못했는데 그때 생계급여를 받게 되어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받았습니다. 올해 취직해서 월급을 세전 195만 원을 받으니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급여 탈락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일을 하니 생계급여 탈락은 예상한 거라 괜찮았는데 1편에서 설명해 주신 월급에서 30% 공제 후 생계급여 지급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단순하게 정보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만 24세 이상 한부모님들이 더 많으니 그들에 맞추어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청소년 한부모님들에게 직업훈련과 아이 돌봄에 집중하는 게 길게 보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직업을 구하기 힘든 건 아이들은 아플 때도 많은데 매번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장 대표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인 가구의 생계비는 146만 2,887원이에요. 근데 지금 195만 원을 새 전에, 자립범을 제하기 전에 195만 원을 급여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생계급여의 30%를 공제하시고, 그러면 공제하고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한정되는 금액이 136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97,887원은 추가 생계비를 원래는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추가 생계비를 받으시지 못한다는 건 그 전에 아마 생계급여를 정지한다라는 아마 그런 주민센터에서 그런 통보가 오셨을 거예요. 만약에 못 받으셨다면 그걸 주민센터에만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받으셨다면 그거에 대한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1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들이 있고 뭐 기본소득 재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지 않고 순수하게 모든 수입이 195만 원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다시 주민센터를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정확한 건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지금 내 상황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알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질문을 받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대략의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그 얘기에 대한 것을 근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무조건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500만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장기저축인 경우, 수급에 생계비 급여를 받으시기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수급이 되셨을 때 1년이 지나면 500만 원 정도, 그 후에 매년 500만 원씩 해서 3년이 지난 후에 1,500만 원을 가지고 계신 경우, 네, 이게 소득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보험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궁금해서 이게 보험이 대체 이게 재산인지 아니면 또 소득에서 또 제외되는 장기저축으로 볼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저희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보험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재산인 거예요. 근데 단 내가 갖고 있는 게 금융재산밖에 없다, 이 보험밖에 없다, 해지연금이어 됐을 때 6,900만 원 이하이라면, 모든 내 갖고 있는 재산의 기본 재산이 6,900만 원 이하라면 그것까지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보험이 계시다면 보험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이 나에게 얼마인지를 보시고 그 해지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해서 계산을 다시 한다면 아마 그게 수입으로 잡혀서 아마 생계급여가 나오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를 더 궁금하시면 꼭 잊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고시된 정보들을 기준으로 드리다 보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또 상담 같은 것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 네,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은 유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그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에서 그 양육비 청구 소송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비용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증명서를 뗄 수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이라면 그 소송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25% 이하, 그 금액으로 따지면 기준 중위소득 386만 원입니다. 2인 가족 기준 386만 원 이하이면은 소송 비용이 무료이니까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법률 구조 공단도 있는데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대신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소송 비용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25% 이하, 그러니까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는데, 기준 중위소득, 아까 말씀드렸듯이 2인 가족 386만원 이하다라면은, 가구 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건강보험 미가입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서, 국민연금 지급 내역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 이런 것들로 중위소득 125%, 2인 가족 기준에서 386만 원 이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마찬가지로 양육비 이행 관리원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1044님께서 잠시만요. 네, 1044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 기준이 완화됐으면 좋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이 완화됐으면 합니다라는 부분에 올해 우선 완화가 됐습니다. 2019년에 만 30세 이하의 한부모에게 완화를 했고요. 노인과 한부모에게 완화를 했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노인하고 한부모 수급권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제를 여기는 폐지했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폐지는 아니고요. 부양의무자이신 분이 고소득이시고 연소득 1억이 넘거나 그리고 재산이 부동산으로 9억 이상이 되신다면 여기 이 정도의 금액을 부양의무자가 갖고 계시다면 부양의무자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폐지라고 말하지는 않고 완화되었다, 대폭 완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 폐지가 되는 부분에서는 꼭 저희 나라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주의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절대로 제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알아서 찾아서 해주지 않고요. 꼭 가셔서 관할 주민센터, 뭐 구청 뭐 이런 데 가셔서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는 왜 그런데 나는 수급이기도 하고 한부모이기도 한데 왜 부양의무자를 이때껏 봤을까라고 얘기하신다면 한부모의 52% 그리고 그러니까 의료 교육급여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한부모로만 52% 60%에 계신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없어요. 어머니랑 내 부모랑 같이 사셔도 그 재산을 보지 않지만 생계급여를 받으시거나 예, 또 생활보장법에 있으시다면 지금 이제까지는 올해 전에는 다 부양의무자를 받죠. 근데 앞으로 재산이 많으시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아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한 가지 뭐 제안 같은 건데 뭐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까지는 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표현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와 교육급여를 받으신다면 저는 이거는 차살이라고 좀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 제기를 저희가 현장에 있는 또 저희가 또 한부모로 살아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자꾸 민원을 좀 넣으셔야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았고요.